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새해 첫 FOMC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는데요. 향후 연준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증시부터 채권, 환율까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FOMC 우리 한국은행은 지난번에 기준금리를 유지를 했고 FOMC가 이제 다음 주 다가왔습니다. 새해 첫 FOMC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일단 많은데 올해 횟수는 뭐 한 차례, 두 차례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만 혹시 뭐 최근 분위기가 좀 뭐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요즘 조금 뭐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네, 작년 12월 FOMC 때 올해 금리 인하 폭을 4차례에서 2차례 정도로 이제 점도표를 상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사실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들도 생각보다는 잘 안 잡힌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가 많이 좀 후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일주일 전에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사실 그때만 해도 올해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다. 없을 것이다. 네, 그런 정도로 반영이 시장에 되었다가 네. 지난주 후반에 그 소비자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됐잖아요. 예. 지난 후반에 발표된 이제 근원 CPI라고 해서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뺀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뺀 근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게 나왔다. 좀 진정세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가장 미국에서 항목이 컸던 주거비가 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예. 주거비 항목이 좀 진정이 되는 그림이 보이면서 다시 이제 한숨을 좀 돌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현재는 연 2번, 뭐 상반기 한 번, 뭐 하반기 한 번 정도로 지금 살아나 있는 상황인데요. 예. 재밌는 것은 지난 주말에 네. 주말에 크리스토퍼 월런이라는 연준 이사가 예.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신하는 아주 이례적인 강한 어조의 연설을 했어요. 연준 원로 이사가 네네. 네. 그래서 이분이 뭐 백그라운드도 그렇고 2020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서 들어오신 분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뭐 훌륭한 학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거의 연준의 2인자 혹은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역할은 없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은 뭐 섀도우 뭐 연준 의장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다음 연준 의장 가능성.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인데 네. 뭐 이분이 올해 상반기에도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되는 속도라면 나는 확신하는데 뭐 올해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 가능하다. 3월이라고 왜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정도 표현도 있었고 그러네요. 중립금리를 감안하면 올해 3차례에서 4차례 정도도 인하가 가능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은 2%에 좀 안정될 것이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을 뭐 굉장히 강하게 예. 좀 쏟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때문인지 어쨌든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서 한 2번 정도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현재 시장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 경제가 전망이 지난 주말에 또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예. 미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이 올해가 2.7%입니다. 2.7%나. 무려 2.2에서 2.7로 0.5%포인트나 높여 잡았어요. 오, 예. 네, 그래서 2.7%고 연준의 전망대로라면 올해 물가는 미국 2.5%거든요. 예. 근원 물가든 실제 물가든. 그래서 합치면 벌써 두 개만 합쳐도 5%가 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물가 안정 목표인 2% 그리고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8%를 네. 다 훨씬 넘습니다. 내년 전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 이 밑으로 전망들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과 목표 물가 밑으로 전망이 당장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내려가는 전망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중립금리 수준인 뭐 3.5에서 4% 이하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과연 맞는가? 네,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금리 인하 횟수가 지금 4.25에서 뭐 4.5% 정도 되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한 차례에서 한 세 차례, 네. 한 뭐 75bp 정도, 가장 뭐 최대한 네. 75bp 정도가 금리 인하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혹은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
것과 다르게 경제가 빠르게 침체에 빠지거나 물가가 2% 밑으로 훅 내려가거나 한다면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어쨌든 내년 내후년까지 전망 안에는 그런 전망은 없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 감안하면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인하는 남아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인플레 불안에 대한 우려가 조금 진정되면서 당초 생각했던 대로 올해 2차례 또는 뭐 3차례 아니면 1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할 것이다. 특히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그런 금리 상반기 인하 확신 전망이 시장에 그렇게 좀 팽배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번 1월 달에는 안 내린다는 거죠. 일단 네, 맞습니다. 그렇죠? 1월 달은 뭐 거의 동결로. 거의 동결로 그대로 가지만 횟수가 앞으로 1차례에서 3차례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연준에 이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연준 결정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변수가 과연 어떻게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관세 그렇죠. 예상이 돼 있는데 네네.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환경이 좀 많이 달라지겠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뭐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경제 정책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민 정책은 이민. 네, 뭐 당연히 노동에 대한 공급을 줄여줄 테니까 네. 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감세를 해주거나 예.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은 또 성장을 자극하는 정책이니까 네. 이 부분은 또 역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후자는 최근까지 주식시장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장이라든가 뭐 감세, 성장의 규제 완화. 기대감은.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예. 지금은 가장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관세죠. 관세. 네, 관세를 글쎄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좀 중심으로 보면 일단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부과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미 관세 부과가 되기 직전에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아, 이미 관세 비싸지기 전에 막 수입을 그렇죠. 했군요. 그래서 미리 사서 일단 재워놓고 이제 국내에다 공급을 하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하다 보니까 예. 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많이 늘었었어요. 전기차 판매가 많이 늘었다. 맞습니다. 미리. 이런 수요들은 최근에 경제 지표가 좀 뜨거운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이 그러네요. 될 것 같아요. 사전에 관세 매기기 전에 벌써 네. 그 보조금 지출이기 전에 움직였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런 요인들이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당장은 조금 진정될 관세 때문에 뭔가 크게 경제 지표가 나빠지거나 물가가 오르거나 할 가능성은 좀 작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중기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보편 관세인데 모든 나라의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동안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이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반영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거는 관세는 협상용일 수 있다. 혹은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정 수입 품목이라면 미국이 주도권 회복을 원하는 품목들. 예를 들면 첫 번째 방위비의 방위 산업의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뭐 철강, 알루미늄, 뭐 구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세를 먼저 먹이지 않겠느냐. 특정 품목 위주로 그렇죠. 먼저 매긴다 이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의료용품에 대해서 뭐 주사기, 의약품 이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뭐 배터리, 히토류, 태양광 패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강하게 추진을 하지 이게 너무 보편적으로 모든 나라에게 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임기 초반에 경제 지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그 경제 참모들의 중심된 이야기들인데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가짜 뉴스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이것들이 역시 다양한 협상 전술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보편 관세보다는 특정 품목에 매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참모들의 생각인데 맞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그대로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래서 같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충격은 조금 분산돼서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관세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전반적으로 과연 연준의 통화 정책을 제약할 만큼 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요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깔려 있고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미국의 재산업화, 미국의 공장 짓는 것들 있잖아요.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투자 수요가 늘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비싸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극복해내가는 과정에서 네.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부분들을 거둬들일 가능성은 좀 작지 않습니까? 경제는 좋아졌지만 네. 복지 정책을 줄이거나 후퇴할 수 있는 원상복구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럴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에서도 물가 수준 자체가 좀 높아져 있을 것이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저축하고 생산하던 분들이 생산과 저축을 멈추고 이제 돈을 빼서 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10년, 20년을 거쳐서 보면 인플레이션을 좀 쌓는 요인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역시 그 의지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고요. 예.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수 있는 또 중요한 요인들이 뭐냐면 뭐가 있어요? 낮출 수 있는 요인도? 제일 네. 중요한 것이 AI죠. 인공지능. AI가 확산이 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가전제품들이 물리적인 사람의 노동 시간을 줄여주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려줬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AI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인지 노동을 줄여주면서 또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장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한 2, 3년만 지나도 AI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산성이 올라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는 예. 그런 요인들이 있을 테니까요. 예. 이 두 개의 요인들이 좀 잘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연준도 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연준의 이 통화정책 환경 여러 가지 면에서 인플레를 좀 올릴 수 있는 요인도 좀 몇 가지 언급을 해주셨죠. 일단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도 쌓이고 있고 그리고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압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인공지능에 의한 비용 감소는 또 인플레 감소 요인이 되니까 그것들이 강도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연준의 이제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 이른바 기준금리나 횟수는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 빅테크들이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예전보다 속도가 일단은 조금 늦어질 거라 그러면 이게 빅테크가 주도해온 미 증시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겠죠. 연준의 금리나 속도가. 금리 인하의 속도가 늦춰지는 배경이 예. 지금처럼 경제가 너무 좋아서 예. 고용이 좋아서 수요가 많아서 그 뜨거워진 경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경제가 그 금리 인하 속도가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빠르게 갈 수 없다면 그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죠. 증시 경제 워낙 그렇죠. 좋으니까. 경제가 견조하고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기업들 매출이 늘어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크지 않은데요. 이제 문제는 금리 수준 자체가 그러면 이제 높은 수준에서 꽤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과거에 우리가 성장주라고 불렀던 미국 증시의 가장 주도적인 성장주들이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를 좀 낮춰주니까 좀 부정적인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옛날에는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의 우리 성장주 혹은 미국의 가장 지금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 기술주들은 워낙 현금 흐름이 좋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라서 네. 고금리에 어떻게 보면 충격을 더 잘 돌파해낼 수 있는 기업들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늦춰진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의 속도는 조금 감속될지언정 그래서 큰일 났다라든가 성장주가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그런 면들이 과거의 성장주와는 좀 달라진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요. 빅테크 기업들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금리가 계속 유지되더라도 예전과 달리 그 영향을 좀 덜 받는다. 그러면 올해도 작년처럼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좀 상승을 주도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기술주들 하고요. 예. 지금 미국의 성장 산업이라는 것이 기술주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들, 바이오 헬스. 네, 그리고 아마도 그 전력 인프라를 포함한 네.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이런 업종들, 이런 주식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미국의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업종을 따지자면 IT, 그러니까 테크 업종, 그리고 경기 소비재 업종들 여기에 보면은
아마존과 테슬라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구글, 뭐 메타 이런 기업들이 들어있는 뭐 보통 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들하고 아까 제가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렸던 산업들이 바이오 헬스라든 전력 인프라. 네, 요즘 뭐 맞습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전력 인프라 업종에서도 굉장히 맞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뭐 유망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를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뭐 전력 인프라는 필수적인 요인들이니까요. 예. 네. 자, 증시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하셨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채권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채권 금리가 시장 금리죠.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면 채권 값이 올라서 채권을 산 분들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채권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준 금리가 떨어지는 쪽으로 가긴 가는데 이게 좀 정말 시장 금리, 국채 금리가 떨어질까, 얼마나 떨어질까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채권 투자가 하기가 지금 선뜻 들어가야 되냐 조금 망설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채권 네. 투자 환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네. 저는 금리가 만약에 지금 사서 채권 금리가 떨어질 거를 감안해서 매수하는 네. 자본 차익 목적의 투자자라면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 예. 그러나 지금 미국의 20년물, 30년물 국채 금리가 5%가 넘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달러 자산으로 되어 있는 미국 국채를 나는 장기적으로 5%짜리의 쿠폰을 이자를 받으면서 가져가겠다라는 투자자라면 그것도 역시 한 번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네. 좀 나눠서 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는 장기 금리가 예.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고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그냥 길어지는 게 아니라 예. 출렁거리면서 추세적으로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죠.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예. 발행이 너무 많습니다. 채권의 발행이 미국의 미국 국채를 국채 너무 발행이 많이 너무 발행하고 많습니다. 있다. 그럼 국채 발행을 왜 많이 하는가를 네. 보면 미국의 경제 규모보다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썼어요. 우리가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직전만 해도 미국의 경제 규모 대비 그 부채 정부의 부채 비중이 네. 뭐 6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120%가 넘었거든요. 예. 이게 경제 규모보다 100%가 넘는 부채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네. 경제가 성장할수록 부채는 더 빨리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음.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그리고 제로금리 때 발행했던 채권이 아니라 지금 4%, 5% 수준에서 채권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예. 작년 기준으로 처음으로 전체 미국 정부가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예. 국방비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이자 비용이. 작년 기준으로. 네. 그리고 향후에 10년 동안 음. 미국의 재정 적자의 60%가 이자를 갚는 데 쓰여집니다. 어허. 그 정도로 지금은 임계점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정부의 지출을 줄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의 지출 중에서 60%가 의무 지출이고요. 이거는 예. 줄일 수 없는 거고 음. 이자 비용이 15%, 나머지 줄일 수 있는 재량 지출이 25% 정도 되는데요. 예. 그 25% 중에서도 국방 예산이 또 한 10몇 %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권 굉장히 금리 상황이 중요한데 중장기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추세여서 자본 차익을 생각한 투자자는 좀 적절치가 않다. 높은 이자만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로 네. 결론을 내리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채권과 주식 관련 얘기, 그러니까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